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인들의 심리가 산불 심리가 확연하게 형성이 돼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강해진 거예요. 2, 3선 도시는 40% 이상이 떨어졌고요.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나름 방어를 했는데 올해 초부터 베이징, 상하이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성장률은 더 이상 성장이 힘들다. 그러니까 5% 내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반중 정서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중 정서는 더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중국 하면 이제는 G2, 미국과의 관계도 이제 떨어뜨려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미국에 지금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이제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저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큰 부상 없이 트럼프가 이제 건재함을 그 사진으로, 포즈로도 보여줬었는데, 이 사건이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고, 이 미국 대선이 중국과 전 세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는 일단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일단은 뭐 여론에서 이야기하는 뭐 미 정치 뭐 폭력 안 된다 이렇게 포커싱이 가는데 사실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로 인해서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이런 데서 저는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은 뭐 강인한 또 트럼프 그다음에 이 공화당이 또 이 지지 세력이 또 결집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전부 뭐 완전히 지금 트럼프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예. 굉장히 강인한 대통령 뭐 그런 느낌. 딱 완전히 반대에 딱 서 있으니까. 심지어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사건 후에 그 트럼프의 대처가 나는 괜찮다고 보여주는 그 액션들이 와, 뭐 작정하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심지어 그게 또 사진으로까지. 이거 뭐 각본에 있는 것처럼.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좀 관심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첫 번째로 TV 토론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강인하라고 그죠.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은 좀 쇠약하고 맞아, 막 그런 그래서 모습이 그런 보였죠. 것서 갔는데 지지율도 보면 미국 내에서 전체적으로 바이든이 내려가고 트럼프가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사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실 미국 선거는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전체 지지율이 오른다고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미국 선거에서 대선 핵심은 뭐냐면 결국 경합주입니다. 근데 TV 토론하고 했을 때 전체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오르고 바이든이 좀 떨어졌지만 실제 이 당선을 결정짓는 경합주, 그게 이제 미시간, 펜실베니아, 뭐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인데 다른 데서는 다 빨간색, 파란색 색깔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1차 TV 토론하고도 거기는 별로 지지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른다. 1차 토론만으로.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진 데가 어디죠? 펜실베니아입니다.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결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은 그 경합주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로 인해서 경합주에서 이제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서 조금 일어나고 그다음에 위스콘신 일어난다면 지지율이 이제 결집된다면 이거는 거의 이제 뭐 트럼프가 된다는 게 높은 거죠, 확률이. 근데 그로 인해서 그러면 된다라고 했을 때 제 관심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시진핑과 트럼프의 제2라운드가 이제 일어날 준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일단은 뭐 양쪽 다 시나리오는 짜야 되겠지만 지금은 트럼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니까. 네네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사실 트럼프와 바이든을 놓고 시진핑 주석이 어떤 사람을 응원할까?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많은 분들이 아마도 바이든을 트럼프를 응원할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비즈니스맨이니까 협상하고 줄 건 주고 라면 더 편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건 뭐냐면 시진핑은 계속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원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미 시진핑의 중국은 이미 바이든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포커싱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미중 간의 여러 가지 이런 전략 경쟁 혹은 이 패권 경쟁에서 보면 사실 이 바이든이 했던 대중국 제재는 사실 구멍이 좀 많았습니다. 빠져날 구멍.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시진핑 생각할 때 해볼 만하다. 뭐 지금까지도 뭐 제재를 한다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다음에 중국이 여러 가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차이나 테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돌아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것이다. 자, 그럼 시진핑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저는 표현을 쓰는데 묻고 더블로 간다. 바이든이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동맹국들을 규합하는 정책,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반한 트럼프 고유의 그러니까 관세를 묻혀서 때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묻고 바이든 거 좋은 거는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다가 내가 트럼프야. 그럼 관세를 뭐 60%든 65%든 더 많이 때릴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까 구멍을 만들어 뒀다고 했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대중국 제재에서 트럼프는 꿈도 꾸지 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의 2라운드가 이제 벌어진다 했을 때는 지금이 우리가 보고 있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이런 충돌은 더 강해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중국은 지금 뭐 대응하기 위한 지금 발걸음이 매우 지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트럼프의 대중국 제재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아마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각 영역별로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합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거기서 또 트럼프가 너무나도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지난 대선 방송 토론 때는 이제 트럼프가 너무 잘했지만 사실은 전체 지지와 이제 그거는 좀 당선과는 좀 다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간접 선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펜실바니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좀 더 높아진 건데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어떤 섹터들이 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좀 더 큰 수혜를 받을까요? 저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오면 혜택보다는 이게 영향을 받은 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제약 바이오는 조금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게 보는 편입니다. 혜택을 이야기한다면. 근데 비중을 따진다면 지금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지금 우리한테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관련 섹터, 2차 전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 지금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죠. 근데 제약 바이오는 바이든이 지금 뭐 규제를 지금 대중국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제약 바이오는 조금 이제 기존의 산업과는 좀 결이 다르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수혜 조금은 도움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보여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미국 수출하는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의 관세를 더 높였기 때문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특히 미국의 수출 영역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뭐 용산이나 전반적인 산업계가 다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다. 자, 그럼 이제 관세 얘기 주셔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정책 펼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EU도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 높이려고 하는데 이런 관세 폭탄이 중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되게 굉장히 안 좋겠네요. 그렇죠. 바이든이 지금 대중국 관세 요번에 뭐 전기차 100% 올리고 뭐 하물며 마스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돼 있던 바이든식의 대중국 관세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기차는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미국에 거의 안 나갑니다. 중국 자동차, 지리 자동차가 2010년도에 인수한 볼보라는 유명한 볼보, 그게 중국 지리 자동차가 인수한 회사거든요. 그 밑에 있는 볼스타라는 전기차, 이런 회사들이,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미국에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가지도 않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좀 쇼에 가깝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만큼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게 도움이 돼? 이 지금 바이든이 제재를 하는 게 중국 산업에 큰 영향을 갈까? 이렇게 저희들은 보여지는 것들이죠. 근데 트럼프가 오면 실제 안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 그냥 바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지금 유럽 말씀하셨는데 유럽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유럽도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워낙 유럽에 지금 밀어내기 식으로 지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지금 관세를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의 이야기하는 관세 정책, 관세율로만 봤을 때 그렇게 관세를 붙이라도 그래도 쌉니다.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근데 미국처럼 유럽이 중국을 때릴 것이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EU 간에 엮여 있는 경제 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 전기차가 예를 들면 비아디라 칩시다. 유럽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뭐 BMW나 폭스바겐 이런 우리가 말한 내연기관차가 중국에 수출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전기차 그걸 줄인다고 해서 줄이면 만약 때린다고 해서 그러면 바로 중국 때리면 지금 아까 말한 BMW 뭐 폭스바겐 이런 차들 지금 독일이 제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유럽과 미국이 중국을 막 제재를 한다라고 했지만 실상 껍질 안을 들여다보면 크게 영향을 타격을 주진 않는다. 예.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중국이 계속 지금 성장을 해오고 있고 지금 기술 자립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바이든의 지금 이 대중국 때리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 것이냐. 그래서 뭐 지난번 바이든의 대중국 관세는 선거용에 가깝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워낙 반중 정서가 높죠. 민주당, 공화당은 어디가 더 중국을 싫어하느냐? 공화당이 훨씬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돌아오면 아마도 이제 더 강력한 부분이 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할 것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있는 우리가 흔히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바이든의 미국과 지금 시진핑의 중국에서는 완전한 디커플링은 아니거든요. 특정 첨단 산업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컴퓨팅 관련된 기술, 반도체, AI 양자 기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바이오 테크라고 하는 이는 뭐 나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린 테크놀로지, 전기, 2차 전지. 요 영역은 지금 바이든의 미국이 중국과 완전히 디커플링 하겠다라는 거. 근데 다른 영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러니까 영역의 구분 없이 그냥 중국을 그냥 때릴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더 싫어하는 공화당 그런 거 말고 개인적인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일단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의 보좌진들을 보시면 트럼프의 보좌진 요번에 재무장관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그 재무장관으로 가장 영순위에 있는 사람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 있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사람이 계속 하는 이야기, 그 사람뿐만 아니라요. 지금 미국 제조업이 망한 것은 결국 중국 때문에, 특히 미국의 철강, 우리가 러스트 벨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 중국산 때문에 그게 흔히들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차이나 쇼크거든요. 중국이 WTO 2001년도로 가입을 하면서 막 싸게 풀어내면서 철강부터 해가지고 거의 모든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철강 제조업, 자동차 전부 다 무너졌다.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무조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뿌리 자체가 그 지역의 출신인데 그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을 전반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통상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예 치를 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반도체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의 현 상황은 좀 반도체에서는 좀 어떤가요? 그것도 반도체도 사실 초창기에 바이든이 중국 때릴 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하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반도체가 산업의 이제 육성, 보호, 연대, 요거 중요합니다. 이 바이든이 대중국 제재를 하는 있어서 혹은 그다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바이든 행정부 했던 것은 반도체 육성, 보호, 연대입니다.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칩스법이라고 하죠. 미국에 들어온 보조금 줄게. 그래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부분의 반도체 제조가 완전히 지금 뭐 소프트웨어나 R&D나 부분은 강하지만 제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 이제 육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지재권이나 혹은 더 표준화 부분. 지금 중국이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글로벌 표준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국 정부는 잘 안 나섰거든요. 기업들 위주였는데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의회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이 글로벌 표준이 중국이 다 장악하겠다. 뭐 하고 있느냐 백악관. 그래서 이런 IP, 지재권 부분에서도 보호하는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연대가 지금 우리가 칩4라고 들으셨던 우리 미국, 그다음에 한국, 타이완, 그다음에 네덜란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칩4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좀 연대를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힘들죠. 중국이 지금 반도체 빼고는 뭐 거의 뭐 다른 부분에서 지금 미국에 거의 지금 뭐 대응할 정도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미국 국무부가 펀딩을 해가지고 44개의 이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시켰습니다. 미국 국무부가요. 근데 44개 핵심 테크놀로지, 이 키 테크놀로지 부분.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37개 분야에서 거기 말하면 44개란 영역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뭐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전기차도 있을 것이고 바이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37개가 거의 미국과 거의 비슷하거나 미국을 추월했다는 미국 국무부가 펀딩을 하고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중국 때리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동일한 목소리인데 더 강한 게 공화당이고 그중에서 트럼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청구서가 잘못됐다. 우리 거를 너희가 다 가져간 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 제조가 많은 게 바로 너 때문이야.
다 일자리가 없어진 게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가장 지금 어렵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그런데 이 바이든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성, 보호, 연대로 갔는데 이게 그럼 지금 현대에 왔을 때는 다 죽을 것처럼 하는데 중국의 반도체는 여전히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미 화웨이 자체가 28년은 스스로 지금 다 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장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노광 장비까지는 뭐 네덜란드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어느 정도까지 지금 뭐 중국이 스스로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 최근에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 빅펀드 3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풀고 있는데 완전히 팔다리가 끊어질 것 같고 중국 반도체가 완전히 죽을 것처럼 우리가 다 보도를 했는데 결과가 보면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이 대중국 제재가 중국 반도체를 죽일 것 같지만 이 구멍이 많이 있다. 무슨 허가제가 있고 뭐 이렇게 좀 하면 돌아가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지금 대만에도 뭐 암암리에 지금 중국 본토와 연결돼서 계속 그런 장비가 흘러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미 때리기 전에 또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많이 수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나름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이 반도체가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영향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한 1분기 정도 보시면요. 그 화웨이 이 폴더블 폰 부분에서 글로벌하게 지금 삼성을 추월해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첨단을 이야기하는 뭐 2나노, 3나노는 그렇게 시장에서는 발이 필요하지가 않다고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28나노도 충분히 우리가 말하는 모바일이라든지 웬만한 이 IT 전자기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자, 지금 미중 갈등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럼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니까요, 앞으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미국과 중국은 각자 도생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였는데, 아마도 이제 미국은 중국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일단은, 중국의 수출이 아예 못 들어오게끔 기본적으로 관세를 엄청나게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처럼 바이든이 하는 것처럼 뭐 간접적으로 한국도 좀 동참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한국도 대중국 제재 동참해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트럼프가 돌아오면 아예 그것을 완전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야, 네가 한국이 우리와 같은 노선에 안 서면 그럼 우리하고도 또 적이 되는 거지. 우리 뭐 미군 뺄게. 그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아마 트럼프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트럼프니까. 바이든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트럼프는 아니 지금 말이야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말이야 나는 바이든하고 달라. 나는 뭐 돌려서 이야기 안 해. 그냥 같이 들어올래? 내가 때리면 그 다음에 때려. 그러니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주변국 나라, 특히 대한민국이 매우 힘든 상황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진짜 이제 구멍이 없어지면 중국은 타격을 매우 받을 겁니다. 근데 타격을 받을 거고 여기에서 미국 내부에 자본이 많이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 반도체 엔비디아 등은 엔비디아가 중국과 얼마나 관계가 있고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왜 반도체가 중국이 이렇게 잘 안 되냐면 일단은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듣고 싶어도 일단 전체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덜란드 장비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못 판다고 했지만 저희가 시장에 돌아오면 이미 여러 형태를 쿠션을 맞고 그런 장비가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트럼프는 아예 정말 꿈도 꾸지 마.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없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중국은 아마도 지금하고는 다르게 매우 좀 강한 충격에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럼 중국도 미국에 대한 제재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영향을 누가 받느냐? 그럼 미국 서민들이 갈 건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미국에 있는 이런 서민들 입장에서 매우 영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존을 해주면서 미중 관계는 더 악화일로에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게는 그런 미중 패권 전쟁 약화되는 것들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우리는 거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일단은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게 국익이 도움이 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이 IRA 부분에 있어서의 뭐 지금 바로 뭐 내가 당선이 되고 첫날 바로 IRA를 폐지하겠다 했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그 뭐 미 의회에서 통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일종의 시행세칙을 통해서 특히 외국 기업들한테 주는 보조금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줄어든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걸 믿고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 그게 뭐 배터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하면 낙동강 오래할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그걸 할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통상력을 나서야 되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인도태평양의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영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계속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고 하더라도, 우리의 전반적인 이 국익에 따라서 요구를 했을 때, yes와 no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이미 지금 우리나라가 바이든의 모든 걸 다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틀 수 있을지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과감히 뭐 yes와 no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균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를 써야 됩니다. 결국 보면 중국과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국익을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모든 것들, 저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다 자기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특히 트럼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보호주의 시대에서는 이제는 뭐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내일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의 학자들은 앞으로 시대는 지제로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지제로. 원래 G2잖아요. G2잖아요. 그 지제로.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버전의 이제 생태계, 공급망, 중국 버전의 공급망 생태계, 그 다음에 유럽 버전의 공급망, 그러니까 삼극 체제가 벌어질 겁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지제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올해는 극우, 극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선거가 일어나는 게 202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아예 경제를 삼켜버리는 사실이 오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 그러면 우리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정확하게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어떤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의 바이든식의 접근법은 매우 위험하다. 자, 중국과 미국이 이제 반도체를 갈등이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중요한 나라가 대만인데, 중국이 대만을 중국화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반도체 때문인 건가요? 말이죠. 그것도 한 부분이죠. 중국이 타이완을 지금 하려고 하는 전략적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지정학적 목적이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지정이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타이완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한 가장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왜 타이완이 중요하냐? 중국이 태평양을 못 건너게끔 여기가 막아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냐면 타이완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측면, 나가야 된다. 네. 또 하나가 지금 중국이 약한 게 이제 해양의 이 굴기인데. 대부분이 막혀있죠. 막혀있다. 다른 나라들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 강국을 지금 외치고 있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무조건 타이완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왔다 갔다가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지금 긴장된 국면이 안 좋은 거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말씀하셨던 지경학적이죠. 우리가 말하는 지경학적, 우리가 경제안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누구는 뭐 이런 어떤 전문가는 뭐 기경학적, 기술 경제학적 이렇게 표현한 기경학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죠. 예, 반도체. 그래서 TSMC를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가 많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은 바로 TSMC를 폭파시킨다. 맞아.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시나리오. 혹은 뭐 TSMC가 거기 없더라도 외부에서 TSMC 공장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미 작업을 다 끝내놨다. 미국이. 타이완 자체가. 그러니까 TSMC 회사 자체가 안 먹히도록 뭐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우리가 TSMC만 보는데 사실 TSMC뿐만 아니라 이 TSMC를 주변으로 한 여러 가지 반도체 생태계가 타이완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국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런 지경학적. 세 번째가 이 시진핑 3년임의 일종의 정치적
명분입니다. 네. 그래서 2028년까지 대만을 차지하겠다. 2027년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이제 했는데 그게 2027년까지인데 2027년도가 왜 지금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연도, 이게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2027년도죠. 일단은 인민해방군이 생긴 지 100년이 딱 되는 연도니까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2027년도가 이제 누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워낙 또 친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 중국 친구도 물어보면 만약에 사연인이 한다라고 했을 때 20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마 사연인도 할 것이다. 근데 그만큼 시진핑의 3년인 명분이 대만의 통일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사연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 안에 끝나면 자기 업적이 생기는 거니까 만약에 안 되면 사연임도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면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연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가 돼야지 정리가 되면 또 명분이 셀 수 되겠죠. 예, 정리가 되면 이제 내가 또 업적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연임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그 명분으로 또 사연임을 할 수 있고. 어느 쪽이 되든 본인은 더 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 지금 현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왜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시진핑이 우리가 중국몽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의 꿈. 그 꿈은 세 가지 꿈으로 나눠져요. 하나가 흥국몽이에요. 흥국몽이 뭐냐면 시진핑이 2013년도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자기가 등장할 때부터 시진핑의 중국은 넘버 2였어요.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넘버 2. 그래서 우리가 G2란 말이 나온 게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제 시진핑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중국은 넘버 2였다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했기 때문에 근데 시진핑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원래 중국이 세계 1등이었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당나라나 청나라 역사적으로 올라가 왔을 때 특히 청나라를 보면 그 당시 때 중국은 전 세계 GDP의 32.9%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1등이었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몽이 그런 거예요. 중국의 꿈. 그러니까 그게 흥국몽이에요. 말은 안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추월한 넘버원이 되겠다는 이야기. 예, 그게 흥국몽. 두 번째가 강군몽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요 강군몽이 중요한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또 관심 있게 들어보셔야 될 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거하고 좀 연결 또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지금 좀 전에 미중 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보는 중국은 속내는 어떤 게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유엔 연설을 했던 이 GDI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GSI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GDI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또 이야기했을 때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GSI는 Global Security Initiative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 입장에서 이 지금 GDI나 GSA의 전략적 의도가 뭐지라고 보는 거죠. 그럼 GDI는 뭐냐면 이 두 개가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미국한테 뭘 도전하냐면 첫 번째는 미국의 달러에 도전하는, 그게 GDI의 전략적 목적이고요. 네. GSI는 뭐냐면 군사 패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군사 패권과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게 중국 말은 안 하지만 미국이 보는 이 시진핑이 이야기한 GDI는 속내가 뭐야? 근데 그걸 보았을 때 미국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지,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앞으로는 종이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다. 그러면 법정 화폐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에서 가장 세계에서 누가 제일 많이 특허를 받았고 이미 상용화를 시키고 있고 국경 간에 이 결제가 이미 되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 보고 있는 겁니다. 달러 화폐. 근데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브릭스 페이라고 들어보시면 준비하고 있는 거. 중국이 지금 브릭스나 주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하고 계속 영향력을 넓히고 있죠. 1대1로 들어보셨죠? 그걸 왜 하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위안화를 야금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보고 있는 것들이죠. 야, 저거 심상치 않은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가장 큰 건데 GSI가 큰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저 군사 패권인데 감히 미국의 군사에 도전을 해? 말은 안 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중국의 국방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국방비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대외적으로 지금 밝혀져 있는 지금 미국 국방비랑 중국 국방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중국은 지금 국방비 계속 올라가는데 아주 그 차이가 많죠.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보냐면 야, 저게 있잖아. 뭐 AI R&D 자금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 뭐 대학의 지원금. 이게 다 돌고 다
군사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을 이렇게 자꾸 제재를 하는 이유는 첨단 산업의 문제가 이게 다 군사 기술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안보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래서 GSI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국의 지금 군사 패권에 도전하고 특히 이제 중국의 군사력이 계속 증가하는 거에서 미국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핵탄두입니다. 핵탄두. 미국과 러시아가 원래 핵은 무섭기 때문에 미국 핵탄두 1,500개, 러시아 1,500개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더 이상 늘리지 말자라고 했는데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가 안 좋아졌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너랑 이야기 안 해. 그러면 이제 핵탄두 우리 이거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럼 이게 증강을 합니다. 중국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500개 정도 됩니다. 핵탄두가. 그러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합쳐지면 훨씬 더 미국보다 많습니다. 이게 그냥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미국은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가 바이든의 트럼프에 때리는 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GDI와 GSI에 있고 GDI보단 GS, 군사 패권, 핵탄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바이든은 시진핑이랑 핵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너가 몇 개 있는데 만들면 안 된다 그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난 당신하고 만날 이유가 없어. 내가 그걸 왜 알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자꾸 보는 불안한 거죠. 근데 러시아까지 지금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고 러시아가 지금 중국과 합쳐지고 그러면 핵탄두가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미국은 핵탄두를 더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 지금 북한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정세가 더 지금 긴밀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아까 타이완 내가 세 가지 목적. 네, 세 가지 얘기했고요. 목적. 네. 지정, 지경. 그 다음에 시주세계 3년임의 명분이었다. 명분. 예. 그래서 반드시 타이완을 가져와야 된다. 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시진핑의 중국몽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가 흥국몽, 두 번째가 강군몽, 세 번째가 뭐라고? 통일몽. 통일몽에 뭐가 나와야 돼? 타이완이 나오는 거죠. 타이완. 예. 이해되시죠? 네. 흥국몽, 강군몽, 통일몽. 자, 그럼 중국은 지금 대만 공적인 압박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일단은 고민이 많죠. 예,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아마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바이든처럼 타이완을 케어해주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청구서를 더 많이 요구할 거야. 계산이 확실하게. 우리가 계산이 확실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죠? 미군 돈 더 내. 하는 것처럼 타이완에도 돈 더 내. 무기 더 사야지. 제가 타이완에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타이완에 있는 학자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중국이 침공했을 때 미국이 도와줄까요?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생각이 많은 거죠. 일단은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대만 침공에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고 있는 거고 지금은 원래는 아마도 제 생각에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면서 이게 단시간 내에 예를 단시간이라는 게 한 3일? 길어봐야 일주일 내내 끝나지 않으면 자신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됐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인데 사실 전쟁을 해본 경험이 이제 많이 떨어진 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밑에 있는 할 수 있습니다. 보고는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되면 지금 저꼴 나는 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좀 되는 그러면 이제 중국은 완전히 전 세계에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가 짧게 3일, 일주일 안에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큰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많이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게 왜 타이완을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니얼 퍼거슨 하버드 교수가 어떤 말을 하냐면, 타이완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가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미국 가면 러브 쇼파라고 있거든요. 네. 연인들이 앉아있는, 좁거든요. 그 옛날에는 미국과 중국이 같이 앉아있어도 됐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덩치가 중국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개의 발화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깨, 허리, 엉덩이, 무릎이 부딪히는 거예요. 미국과. 그 네 개의 발화점이 어디? 한반도, 센카쿠, 타이완, 남중국. 요 네 개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게 된 발화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커져 버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부딪히는 중에서 엉덩이가 부딪히가 않아서 커져. 거기가 대만인 거예요. 네, 그게 대만인 거죠. 그렇게 된 경우 이제는 이제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은 일단 뭐니까 그럼 가장 첫 번째 오키나와에 미군들이 들어올 거고 평택도 가야 되겠죠. 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과 이런 관리를 지금은 사이가 안 좋지만 계속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시나리오가 있다. 근데 이까지는 가기를 이제 사실 중국도 모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짧게 끝내는 게
그게 이제 자신이 없으면 네.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딜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 조사하고 막 연구하고 있을 때 했던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이 딜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타이완, 이렇게. 중국 우리한테 너 뭐 줄래? 중국이 미국은 확실히 줄 게 있고라면 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딜을 한다는 게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는 만큼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보는 시점은 지금 타이완은 가장 높게 보고 있고, 요게 지금 뭐 미중 간에 가장 충돌의 이슈가 돼 있고, 네. 중국의 군사력 증강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맞물려, 그냥 보시면 안 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대만 국민분들은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금 그대로. 그냥 가만히 우리 지금 그대로. 우리 자주 국가로서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요번에 라이칭거 민진당 됐지만 사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대로. 지금 살아갔으면 좋겠고, 자꾸 이제 긁어서 자꾸 전쟁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이 하는 것도 그렇고, 중국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 사람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부분들이죠. 그럼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교수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차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2027년까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무력을 넘어서, 이거는 명분이기 때문에. 이거 명분.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는 타이완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이상입니다. 이거는 모든 걸 불사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갑자기 뜬구름 없지만 중국 인구 14억이에요. 1억 명입니다. 1억 명이에요. 공산당 원이 1억 명. 네. 그럼 그 가족들 포함하면 한 4억 명은 되겠죠. 4억 명이 공산당. 중국은 전체 당원은 아니에요. 다른데 이 공산당원, 그러니까 공산당의 지상 과제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이 타이완이시는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미국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가능한 이걸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중국이 이걸 하려 했을 때 이게 미국의 스탠스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요게 이제 가장 중간적인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실제로 대만 정령하게 되면 그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이건 다른 방송에 물어보지 않은 건데. 만약에 중국 거가 돼. 만약 중국 같아.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반도체까지 넘어간다는 가정을 하에 버리면 중국이 엄청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고. 그럴 경우는 이제 중국의 파워가 더 커져갈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한테는 더, 사실 우리 국내에 지금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이 중국산 제품들, 차이나 테크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금 한국, 저렴한, 이렇게 지금 알리테무신부터 해서 첨단 제품, 해가지고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 지금 계속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이걸 많이 깊게 안 보시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정말 차이나 쇼크,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든 제조 생태계가 정말 많이 무너질 겁니다. 이거는 제 말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우려가 현실로 제가 볼 때는 다가오고 있다. 이게 더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화시켰다, 통합시켰다 할 경우는 중국이 아마 더 강해질 것이고,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 조사를 한번 했잖아요. 시나리오를 돌려보니까 자기 나라니까 타이완이 가장 심각한 경제 파괴가 일어나고, 두 번째가 어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돌린 것도 아니고 서방에서 이 시나리오를 돌려보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경제 무력 충돌이 나면 또 휩쓸릴 국가도 한국이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석유나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그걸 지나서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것도 못 들어오죠. 그거 이런 당장 수출입에 미치는 타격은 기본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이 더 강해짐으로써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의 생태계, 유통의 생태계가 더 중국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잘 못 느끼고 있는데 매우 심각하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과 대립되는 구도로 아까 전에 중국, 러시아, 북한, 북중러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 이들 관계는 어떤지,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는 가까워지고 북한과 중국은 약간 거리가 좀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싫어하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북중로로 말하는 칠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중국이 제일 세니까 좀 이제 밑에 같이 그거 되게 싫겠죠. 아니, 그런 구도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지금 중국이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넘버 2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를 키워야 돼요. 지금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노스, 미국 중심의 서방국, 우리가 G7국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사우스,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국가겠습니까? 개도국, 후진국,
아프리카 이런 나라 있죠. 그게 리딩 국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개도국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내고 싶어 합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지금 중국의 속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은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제가 분석을 해서 지금 대신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 그게 중요한 그 겁니다. 사람이 그게 하는 말이 진짜 말이 아닐 수 그치.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연구하는 분야고 제가 오랫동안 현장과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중국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에 지금 계속 글로벌 사우스에 내가 대빵국가로서 역할을 만들려고 한다고. 근데 자꾸 북중로를 연결시켜. 그러니까 북중로하고 나머지는 다 적처럼. 북중로, 한미일.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구도가 싫다니까. 예, 싫은 거야.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도가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예, 일단 북한이 강해지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왜냐하면 옆에서 핵 있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컨트롤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말은 뭐 하진 않지만 그냥 뭐 지금 뭐 중국과 북한하고 이제 중국 간에 이제 국경 무역하는 부분들 중국인들 들어와라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많이 나를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러시아에 딱 붙은 거야. 자 보이지? 중국 네가 아무리 강하지만 나한테 잘해라. 내가 엄청난 애야. 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 네가 아니면 러시아 잡아. 지금 그런 거.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간이 더 친한 척 보이지만 미묘함이 있거든. 그래서 북중로의 구도론을 우리가 편하게 하지만 사실 그런 구도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과 북한은 지금 미묘한 속에서도 사실 좀 중국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냥 머리 아픈 거죠. 어떻게든 이걸 뭐 때릴 수도 없고 뭐 그런 부분. 그럼 중국은 지금 어떤 나라랑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건가요? 뭐 한국과 좋은 관계 맺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진짜인지도 궁금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기술력도 있고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뭐 한미 동맹 특히 한미일이 합쳐져 군사 협력은 바로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고 믿었던 게 한국이었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확연히 지금 이제 미국 쪽으로 가니까 불만이 많아진 거지. 어쨌든 그 끈을 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중국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미국을 제외한 일단은 유럽과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 노스라는 그러니까 선진국 G7에서 유럽도 우리가 딱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정도 요를 계속 경제적으로 엮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프리카는 이미 중국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동 그러니까 지금 이 글로벌 정세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잖아요. 야, 전부 다 우리가 미국 편에서 중국을 전부 다 제재하는 것 같고 중국과는 전부 다 틀어진 것처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실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과 동맹이란 나라들 혹은 파트너 국가란 나라들이 보통 계산을 좀 해보면 한 60개 국가 플러스 알파 정도 됩니다. 동맹이나 혹은 파트너 국가라는 국가들.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경제나 무역 1등, 2등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110개국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 제재하면 바로 영향을 받을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동맹의 파워냐, 시장의 파워냐. 누가 이길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데? 독일, 프랑스. 뭐 가치이기 부분에서는 당연히 미국 편에서 중국을 막 뭐라 하죠. 근데 경제적으로 가면 뭐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뭐 대통령, 독일 총리 가서 다 만나고 악수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존 외교를 하는 거고 그 나라를 위한 국위 외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셨던 어떤 나라하고 친해지고 싶은나라고 얘기했을 때 유럽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어쨌든 내 편 그러니까 지금 말씀 110개국 플러스 알파 있는 국가들 더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새를 키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북중로와 한미일만 자꾸 구도로만 보고 있다. 자, 그럼 지금 2024년 이제 7월 이제 벌써 중순이죠.
지금 중국 경제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 경제 안 좋죠. 제가 현장도 자주 가는데, 그러니까 수출, 투자, 소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수출은 계속해서 이제 중국 제재, 근데 앞으로 더 안 좋아요. 트럼프 돌아오면 네. 더 안 좋아지겠죠? 이제 수출이 중국의 뭐 과거에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중심이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수출은 네. 큰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결국 중국 경제는 이제 우리가 소비죠, 소비. 네. 소비. 중국 14억인이 돈을 쓰는 소비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투자가 이제 메꿔주고 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가장 결정적인 게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소비자 심리, 중국인들의 심리가 이제 산불 심리가 확연하게 지금 뭐 형성이 돼 있다. 산불 심리라는 게 뭐냐면 이 불신, 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막 코로나 방어하면서 막 강제 봉쇄했잖아요. 그런 이제 불신. 그다음에 불안감. 내가 회사에 잘리면 어떻게 하지? 지금 중국의 지금 PPI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지금 한 21개월째 계속 지금 뭐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소비가 안 되니까 물건을 더 안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기업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지금 올해 글로벌 경제도 안 좋지만 중국 경제가 더 안 좋으니까. 그래서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중국인이 돈을 안 쓰고 있다. 뭐 하느냐? 은행에 돈을 저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인들이 뭐 가성비 초저가 상품 위주로 찾는다는데 그런 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니까 계속 지금의 중국의 키워드는 무조건 싼 거. 왜냐면 안 쓰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돈을 안 쓰니까. 지금 중국에 안 쓴다는 게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거겠죠? 일단 돈도 줄었고. 돈 줄은 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일단 부동산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말하는, 가치가 떨어졌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실물 자산이 있고 금융 자산이 있는데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지금 엄청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작년에 대비 똑같은데 지금 실물 자산이 떨어진 거죠. 지금 2, 3선 도시는 40% 이상이 떨어졌고요. 사실 방어를 했던 건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나름 방어를 했는데 올해 초부터 베이징, 상하이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고점 대비 한 25%까지 떨어졌다고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실물 자산이 지금 줄어들었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금융 자산 주가가 떨어졌죠. 주가가 지금 가장 고점 대비 거의 한 5조 달러가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일단 돈도 자산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불확실성, 불안감 때문에 돈을 안 쓰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이게 지금 같이 맞물리는 거죠. 중국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돈 안 쓰고. 중국인들이 그냥 저축해 놓은 거.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중국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는 중국인들이 지금 저축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계속 상상조차 못하겠는데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4경 우리 또는 4경 한 3, 4.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많네요. 경. 네, 경이니까. 드러나 보셨던 그 경. 그런 상태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수출, 투자, 소비 다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상태에 있다. 수출 같은 경우도 좀 더 예를 하나 들면 작년에 중국 수출이 2023년도에 한 0.6% 꾸역꾸역 성장을 했어요. 그 성장한 배경이 딱 두 가지의 축이 딱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해.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이게 가장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계속 지금 때리고 있는 관세 때리겠다고 하는 이런 분야거든요. 지금 비아디도 지금 한국 시장 곧 들어온다고 지금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밀어내기 해가지고 이게 전년 대비 거의 30% 성장을 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한국도 지금 계속 난리가 난 공습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알리테무신 직구 플랫폼들이 지금 막 뿌리대는 것. 요게 이제 성장하면서 구역구역 만들어냈는데 지금 6월 달 정도는 약간의 조금은 이제 성장을 했어요. 이것도 계속 중국 정부가 이제 밀어내고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출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버거운 상태. 그러면 중국 믿을 거라고는 투자랑 소비인데 투자는 또 함부로 돈을 많이 쓰다가 다시 부메랑으로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중국은 전반적으로 과거의 수출 주도형에서 이 내수 소비 유도로 성장을 했거든요. 중국 GDP 전체에서 많을 때는 거의 한 68%까지 GDP를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소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되고 있으니까 바로 지금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당연히 악순환인 거예요. 돈 안 쓰니까 부동산 사요, 안 사요? 안 사. 안 사죠. 그럼 더 떨어져. 질문을 해요. 우리가 중국 유명한 개인 매체 우샤오보라는 영향이 있는 우리 김 작가님처럼 매우 이렇게 개인 매체 유명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년마다 이제 뭐 중국인의 뭐 중상층 신백서 이런 걸 발간을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도에 집 살래요, 안 살래요? 60%가 안 삽니다. 네, 뭐 할 건데? 저축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황을 과거 소련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아,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자꾸 일본에 비유를 하시는 분, 과거 잃어버린 20년 형태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일본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일본이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저렇게 이제 만들고 일본이 저렇게 잃어버린 20년 출발은 플라자비. 플라자비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의 패권이죠. 그렇죠. 그 달러 패권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은 워낙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자본시장을 오픈하지 않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도 다르고 지금 과거의 소련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 중국 과거에 지금 뭐 소련하고는 체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 여러분 중국을 사회주의로 보시는데 사회주의는 맞는데 이 전반적인 시스템이 되는 것들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은 너무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중국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비슷한 측면의 것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냥 같이 퉁 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국 경제 성장이 이토록 낮아진 근본적인 이유랑 혹시 뭐 시진핑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도 있는 건가요? 일단 경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중국 경제 성장이 최근에 지금 이슈입니다. 중국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됐어요. 어떻게? 4.7%. 4.7%면 높아요, 낮아요? 4.7%면 뭐 중국 입장에서는 좀 낮게 여길 수 있는데 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나요? 낮게 나온 거죠. 낮게 나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야 중국 결국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1분기에 또 5.3에서 이번에 시장에서 5.1% 한 5% 잡았거든요. 근데 4.7이니까 안 좋기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이 이제 뭐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일단 그 근간에 부동산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부동산은 하루아침에 안 잡힌다고 심리가 하루아침에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이 계속 여러 가지의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 전후방으로 해가지고 한 300개 업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일자리와도 관계가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데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수출 그다음에 소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역구역 어쨌든 간에 2분기에 4.7%를 만들어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올해 한 5% 내외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미리 전망을 한다라면 5% 내외 범위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낮은 거냐? 중국 전체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성장률이 낮은 것보다는 중국의 지금 경제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보면 좀 리스크한 건 있다. 그건 맞다. 그래서 아까 부동산도 말씀드렸고 성장에 가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잠재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너무나 지금 소비자의 심리가 지금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게 4.7에서 3분기에 더 떨어질 경우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중국이 왜 그러냐면 5% 성장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1% GDP 성장률이 고용 유발 효과가 한 250만에서 한 300만 명 나옵니다. 중국이 매년마다 쏟아지는 대학 졸업생들이 엄청난 여기 나오는 한 1200만 명 이상의 졸업을 합니다. 그 일자리 안 만들어주면요 난리 나겠죠. 중국 공산당 입장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물러가라. 이거지 않겠습니까? 배고프면 사람이 보이는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5%는 무조건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일단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중국 경제 성장이 낮아진 게 시진핑 정책 때문이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거 일단은 사실 중국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이미 중국은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 경제를 볼 때 이 절대적인 성장률을 보면 사실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지 말고 이 성장의 크기를 봐라 이렇게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진핑이 5세대 지도부예요. 그러면 3세대 지도부인 이 짱저민 시대, 그때가 언제냐면 1993년에서 2002년도, 요때 중국이 평균 10% 이상 성장을 했어요. 쭉쭉쭉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GDP 1%가 어느 정도 금액이었냐, 60억 달러 정도.
그리고 4세대 우리가 말하는 후진타오 시대 때. 후진타오 하면 이제 2003년에서 2012년 정도. 요때 10년이 평균 한 8% 성장을 했거든요. 네. 이때 GDP 1% 얼마냐면 170억 달러. 그럼 시진핑이 왔을 때는 얼마냐? 평균적으로 그냥 계산해보면 한 1,500억 달러. 그러니까 과거에 10% 성장할 때 1%의 GDP 1%가 뭐 아까 160억 달러, 뭐 아까만 뭐 60억 달러 이 정도인데 지금 시진핑 때는 1,500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시진핑 정책에 의해서 내려간 거냐? 그렇게 보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미 덩치가 많이 커졌고 네. 이게 이제 그래서 GDP 전가율이 예전처럼 중국 10%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 성장을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면서 꾸준히 갈 것이냐가 핵심인 거지. 그래서 시진핑 정책의 문제가 물론 시진핑 정책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봤던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 이런 뭐 우리가 말하는 벤처 산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은 뭐 했는데 그게 규제를 한다든지 뭐 빅테크 기업들 규제 이런 것들 혹은 뭐 공동 부유 이런 것들이 사람 심리적으로 조금은 어려움을 줄 수는 있었고 나름의 원인 제공을 했을 수는 있는데 시진핑의 정책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낮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맞지는 않다. 근데 원동력을 조금 이제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있었다. 아까 전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는 몇 번 언급해 주셨는데 부동산 기업 파산 이슈가 굉장히 이제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게 이게 좋아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했는데 더 악화는 안 되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돌아가는 건가요? 부동산 시장? 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보실 때 중국 부동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건 중국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올 4월 달에 중국 그 부동산 기업들 한 100대 기업들 매출액을 한번 봤거든요. 올 4월 달 보니까 뭐 우리 원화로 한 56조 정도 매출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작년에 4월 달은 얼마였는데요? 한 106조 정도. 그게 반토막 난 거죠. 네. 그만큼 안 팔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계속 굳어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시간이 걸린다. 이번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봤던 삼중전에서도 중국 정부가 뭐 강력한 양적 완화를 돈을 옥수는 풀어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미 나왔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 중국 정부가 뭐 부동산을 직접 매입한다라는 건 맞나요? 이게 이제 매입을 이제 이거 공공주택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우리 같으면 판자촌 같은 거 그러니까 일단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조금 못 사는 사람들, 대학생들 그런 식의 주변에 있는 시내가 아니라 주변에 외곽에 있는 것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남아도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제 한 10%를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또 돈이 적게 들고 돈도 적게 들고 있지는 하지만 조금 명분이 있잖아요. 또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확 풀어가서 무조건 뭐 정부가 뭐 다 하는 것처럼 이거는 시진핑 정부에서 보는 방향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 자, 그럼 미중 갈등이 있고 하니까 중국에 있는 해외 기업들은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중국에 나가 있는 외국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탈중국 하는 기업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노동 집약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이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은 안 되기 때문에 외국계 자동차 기업들, 우리 지금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국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지금 밀리고 있고, 뭐 노동 집약형이 좀 포함이 된 자본 집약형 산업들, 장치 산업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탈중국이 많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특히 미국 말씀하셨듯이 미국 대중국 제재에 또 관련 있는 기업들 같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변에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 탈중국 맞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매체에서 보는 건 다 나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들어가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오 업종도 들어가고 있고요. 중국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 유통 부분들 특히 소비 중국인들이 소비를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소비 유통 부분에서는 또 어쨌든 중국 시장만큼 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죠. 근데 달라진 거는 제가 이제 대학 교수로 오기 전에 이제 중국 현지에서 뭐 대사관에서 또 기업 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 뭘 제일 또 어떻게 뭐 알 수 있는데 그때하고 다른 게 뭐냐 기업들이 중국 진출해도 요즘은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괜히 잘못해가지고 한국 기업이다라면 싸도 혹시 또 터지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도 벌었단 말을 잘 안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하고 일본 기업들 제가 봤는데 일본에도 탈중국하는 일본 기업들이 중국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제가 데이터를 한번 돌려보니까 나가는 기업들도 많지만 아까 말씀 업종별로 또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다. 예, 그래서 결국 기업은 뭐야? 돈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런 말을 좋아하는데 돈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꼬리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지금 중국에 한 6,500개 있는데 9,000개 만들겠다. 스타벅스 CEO 가서 막 뭐 중국 가서 하고 우리 저 팀쿡 애플. 직접 문 열면서 환영한다고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돈 버는 게 최고죠, 그죠? 뭐 그 돈에 뭐 이게 중국에 번 돈 그렇죠. 없다는 거죠. 저 올해 상반기가 이제 중국 붕괴 이야기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랑 혹시나 있다면 붕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다른 붕괴 시나리오가 워낙 많은데 지금 중국 내 지금 뭐 아까 뭐 2, 3선 도시에서 이미 45% 이제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고 그건 팩트고요. 베이징 상하이도 25% 그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무너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중국이 다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냐?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체제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부분인데 중국이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 어려운 건 맞는데 중국이 무너질 것이냐? 라는 것은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봅니다. 중국을 아시는 분들은. 근데 그거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미국도 중국이 망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건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시나리오 얘기해 볼게요. 시나리오는 사실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도 중국이 WTO 가입할 때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냐면 미국은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이 그때 중국을 WTO 가입시키지 말았어야 했어요. 사실 중국의 넘버 2로 만든 것도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을 만든 건 다 미국이에요. 중국이 WTO 가입을 하면서 그 이제 혜택을 받아가면서 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전 세계에 뿌리면서 차이나 쇼크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쭉쭉쭉쭉쭉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떤 이 붕괴리가 시나리오가 있었냐면 중국이 이제 문을 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글로벌한 우리가 말하는 큰 브랜드가 있는 예를 든다면 우리 뭐 월마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중국에는 로컬 마트 다 죽을 거야. 다 죽으면 일단은 뭐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일자리 있으면 배고프면 뭐 하겠어요? 이러도 되겠죠. 그러니까 물러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중국인들이 나와서 체제에 위협을 되는 그러니까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면 공산당이 무너지고 뭐 공산당이 무너지면 중국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붕괴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지금 시나리오가 이제 그린다라면 진짜 뭐 가능성은 없지만 거의 제로라고 보는데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입니다. 트럼프가 돌아오고 중국을 더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미국이 제재가 더 강해지니까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확실히 이제 공세에 대한 중국의 정부를 못 믿겠다. 이런 사람 탈중국 일어나고 있고 제재가 더 강해지니까 중국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제재를 하고 다 살아야 돼? 그러니까 불만이 드러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한 이 민주, 자유, 가치 이런 것들이 요구가 일어나면서 들고 일어서면 이제 근데 그 붕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플러스해서 실수로 대만을 침공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오래 갔을 때 모든 화살이 비판이 이제 중국에 쏟아지면서 중국인들이 떠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물러가가 되면 가장 뭐 붕괴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가능하냐 할 때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작가님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1억 명이고 그 식구매도 합치면 4, 5억 명이 이미 4, 5억 명이 다 일단 뭉쳐있기 때문에 나라가 붕괴될 일은 없다. 근데 그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이제 저성장 국가로 이제 막 간다고 하는데 중국도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위기가 있나요? 그럼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지금 시진핑 주석도 어디 가면 간접적으로 이제 애기 낳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 피크 차이나 이야기할 때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슈가 될 때 뭐였냐면 중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인도 걸러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중국이 지금 14억 명이 넘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허리,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 만들었던 게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던 게 허리인데 이 사람이 다 늙어가고 있고 애는 안 나니까.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피크 차이나의 핵심이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더 이상 안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멈추다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국은 그냥 그대로 그냥 실업률이 둔화될 거예요.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거기다 미국 제재까지 다. 이게 이제 피크 차이의 핵심인데 인구 부분에서는 사실 중국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은 결국 과거의 양적 성장의 인구 보너스 효과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결국 질적 성장. 그러니까 중국 지금 뭐 예를 들면 대학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중국 가보시면 옛날에 이제 서빙하는 건 다 로봇이 합니다. 이미 그렇게 바꾸고 있고요. 지금 뭐 국제 로봇 연맹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이미 전 세계 뭐 산업용 로봇 새롭게 신설된
그 유닛 수치만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대학 같은 경우도 2020년도부터 또 미국 제재가 가해지면서 특히 더 이렇게 변한 것도 있는데, 2020년도부터 중국 대학들이 전공을 40% 이상을 이공계열로 다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중국이 이제 저렴하게 만들었던 그런, 그러니까 이제 뚝딱뚝딱,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가 지금 보는 여전히 물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리, 테무신 이런 것처럼 만든 게 있지만, 이게 이제 그대로 가고는 있지만, 이게 앞으로의 방향성에서는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첨단 산업 중심의 질적 성장. 그래서 나온 게 이번에 삼중 전에서도 키워드가 바로 신질 생산력. 이게 뭐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시진핑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굳이 바꾼다라면 신품질 생산력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걸 그대로 가져오면 신질, 새로울 신자, 품질할 때 질자. 생산력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산업의 성장 모델을 전통적인 이런 데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제조 산업에서도 첨단 제조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매우 빠르게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산업의 구조 성장 모델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인구 부분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게 중국을 둔화시킬 정도로 가기에는 저는 너무 그는 좀 앞서서 보는 것 같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년 큰 문제 없다. 자, 그럼 중국이 만약에 좀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더라도 힘들어지는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도 힘들잖아요. 네, 동북아시아나 전 세계 국가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어딜까요? 뭐 저는 이제 한국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 한국 시장이 지금 구조 자체가 지금 중국과의 너무 지금 연결 구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입이 여전히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 투자 기업도 많이 나가 있고, 일단 가깝다는 게 그전에는 장점이었는데, 이게 중국이 성장되면 가깝다는 게 더 우리한테는 독에 대해서도 오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매우 큰 지금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중국이 이제 무너진다, 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가 안 좋으면 중국과의 경제 통상적으로 지금 매우 지금 밀접해 있는 국가들은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중국 자체가 글로벌 경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또 내려오면 대한민국이 가장 또 심각한 부분들이 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사실 조금은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걱정하는 게 제2의 차이나 쇼크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알리테무시는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 생태계와 유통 생태계를 야금야금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뭐 8대 주력 산업들 이미 우리 정부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인공지능이 한국보다 앞서 나오겠다. 사실 한국은 이게 글로벌 자료들을 보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산하의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우리 과학기술 부처에서도 이미 그런 자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반도체하고 OLED도 중국이 이미 TFT LCD 디스플레이에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를 추월했고요. 그럼 남은 게 지금 이제 OLED,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인데 점점점 이게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제2의 차이나 쇼크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 중국 경제가 그럼 예전처럼 살아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이번에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게 보는 게, 중국 입장에서 저는 이제 크게 어떤 말을 했었냐면, 삼중 전해를 제가 이제 키워드를 4개를 잡은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근데 이 부동산이 이번에 정부가 정책을 한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두 번째가 지금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신질 생산력, 그러니까 바꾸는 부분인데, 요 부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번에 이제 지방 정부 부채도 중국이 심각하거든요. 중국 부채가 어느 정도 규모냐, 그 뭐 지금 뭐 IMF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중국 지방 정부 부채 23조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IMF도 한 10조 달러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12개 정도가 중국 31개 중에서 12개 성이 지금 안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중 전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조세 개혁 같은 거, 예를 들면 소비세 같은 거에 대한 경우도 지금 원래는 중앙정부가 가져갔던 것을 지방정부한테 너 가져가라, 이렇게 개편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지방정부를 살리기 위한 것들을
지금 하고 지금 있고 있다. 네 번째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민영 경제입니다. 이게 민영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민영 경제 활성화를 중국이 어느 정도 우리가 중국 하면 국영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하죠. 국영 기업이 있었는데 민영 경제가 일어서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일어서는 원동력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중국의 민영 경제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5, 6, 7, 8, 9. 5가 뭐냐면 중국 세수의 50% 이상 수출입의 한 55% 이상을 이 민영에서 합니다. 이게 5죠? 6이 뭐냐면 중국 GDP의 60% 이상이 민영에서 만들어집니다. 7이 뭐냐면 중국의 우리가 혁신, 기술 성과가 70% 이상이 이 지금 우리 민영 기업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리바바, 텐센트 다 이런 기업 다 민영. 8이 뭐냐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가장 걱정하는 이 취업률. 이게 국영이 아니라 지금 뭐 벤처나 스타트업 이런 부분에서 80% 이상이 민영에서 만든 이게 8이죠. 9가 뭐냐면 중국 민영기업 수가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작가님 상상력을 발휘해서 중국 민영기업 수, 국영기업 마지막 9가 90인가요? 9인가요? 99. 그게 그러니까 한 네. 의미는 알겠죠. 92%가 중국 기업 전체 중에서 민영기업 수가 92%예요. 민영기업 수는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몇십만 개? 4,900만 개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군요. 뭐 인구가 많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영 경제를 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앞으로 관심이 이 민영 경제의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우리가 시진핑이 막 우리가 했던 뭐 규제 부분들, 빅테크 부분들 기준과 조금 결이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히 민영 경제 부분에서의 변화를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은 이제 차이나가 중국이 피크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랑 뭐 지금 잠깐 주춤하고 또 다음에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과 아직도 중국 경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앞에서 그 GDP 성장률에 대해 그 절대 성장률은 주목하지 말라고 했죠. 네. 성장 크기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피크 차이나를 보는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은 더 이상 성장이 힘들다. 그러니까 5% 내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막 1%가 금액이 다르다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3세대 지도비 1%가 60억 달러인데 지금의 1%는 거의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10% 성장과 지금 5% 살 때 어느 게 더 커요? 지금 5%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5% 성장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다. 그러니까 유지를 할 건데 5% 가다가 또 4% 이렇게 가겠죠. 뭐 미국은 뭐 올해 지금 전망치가 2%를 하잖아요. 미국, 일본 다 2%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1% 하는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중국이 이제 그렇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경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이제 완전히 좋아질 가능성은 없지만 이 정도 성장은 지속해 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그 성장 와중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하면 어느 섹터와 중국 공산당이 어느 섹터를 밀어서 키우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공산당의 이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뜨는 업종이 있고 좀 이제 지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인가요? 그거는 지금 했는데, 그건 지금 이제 미시면 안 되고, 지금 이미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띄우는 업종들이 사실 쉽게 좀 바꿔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가 중국을 규제하는 업종들이 대부분인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에 아까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는 당연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고요. 네, 맞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중국 애들 지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진짜 이 제약 같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국이 제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약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원료를 다 중국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다음 임상 테스트가 중국만큼 잘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이게 또 중요한 이 제약 발효도 앞으로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한 또 제재의 대상이긴 하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공산당이 자본을 투자를 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도가 크고, 자율주행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자율주행이 중국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주행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지금 한 40만 킬로미터? 근데 중국은 한 7천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야지만 자율주행이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이제 좀 저는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성장 와중의 변화 속에서 공산당이 좀 보는 업종과 아닌 업종을 조금 더 이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한국은 양극화 문제 심각한데 중국 양극화도 굉장히 위험하겠죠?
사실 앞에서 질문하셨던 중국 붕괴론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양극화입니다. 네. 중국 양극화는 더 심하죠, 우리나라보다. 예. 뭐 우리나라도 심한데 중국 양극화는 심한데 이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방향성이 한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농촌 인구가 4억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이야기하는 3대 격차라고 이야기하죠. 동서 간의 격차, 빈부 간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 그러니까 이제 이 농촌 인구 양극화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이제 이걸 뭐 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비를 일으킬 수도 없고, 지금은 이제 도심 인구가 중국이 지금 이제 7억, 8억 넘어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 4억 명이 넘는 딱 심플하게 봤을 때 뭐 한 9억 명이 도시에 살고 있고 한 5억 명이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데 이 농촌에 있는 소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을 올려줘야 될 것이고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더 격차가 벌어졌다는 게 그런 거고 그게 심각하다 보니까 나온 게 공동부유라는 시진핑의 말도 많고 달도 많은 그 용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부유 핵심은 다 저렇게 잘 사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극화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근데 사실 불만이 있냐 이걸 가지고 물러가라 공산당 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낮다. 이거는 제가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한번 했어요. 한 10년 이상을 코로나 있기 전까지. 그래서 도심, 그다음에 농촌 그걸 쭉 팔로우를 10년 동안 했는데 이 중국 정부에 대한 믿음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이게 하버드에서 한 연구예요. 높군요. 네, 하버드에서 한 연구예요. 뭐 이걸 그냥 중국이 했다면 안 믿겠는데 하버드에서 10년 넘게 도시에 사는 사람, 농촌에 사는데 꾸준히 쭉 한 결과 코로나 있고 나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코로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엄청난 정부에 대한 믿음이 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슈지만 우리가 붕괴의 중심에는 있지 않다. 하버드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어떤 분들 전문가분들 중국의 정부나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데이터들 있잖아요. 다 가짜다? 그런 거 믿지 못하겠다, 가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예전에 이제 지금 돌아가시면 리커창 총리가 이 지방 정부에서 잘 보이려고 지방 GDP를 높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본인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GDP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지방 GDP 합쳐진 거잖아요. 합쳐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잘해야지만 자기도 인정받고 중앙으로 지도자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만들려고 무리수 있게 만들어내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점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중국에 대한 요구가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서방에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게 강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게 함부로 이걸 뭐 조작한다든지 하기에는 가능성은 점점 낮아 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좀 거슬러 갔을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하는 부분에서 가능한 중국 데이터 혹은 뭐 중국의 산업에 이야기할 때 중국 데이터 가능 잘 안 씁니다. 그러면 객관성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미국과 아니면 유럽 걸 씁니다. 그러지만 논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 교수님 참고로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반중 정서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세계적인 반중 정서는 왜 생겼고 어느 정도 세계인들은 중국을 좀 싫어하나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이 성장하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 자본주의에 있는 측면에서는 이 사회주의가 이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게 싫은 거고 일단은 중국이 지금 모든 영역에서 지금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국이 지금 넘버 2, G2로 올라오기 하면서 이 반중 정서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중 정서는 더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반중 정서가 뭐 당연히 미국에 대한 그런 정서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것과 중국을 싫어하는 건 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세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싫어요. 사회주의가 강대국 있다는 게 싫다고.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강대국이 싫고 그다음에 중국은 아까 말한 뭐가 잘 불확실해. 안 보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뭐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미국 강대국과 중국 강대국은 좀 다른 거죠. 느낌이 다르죠. 근데 중국인 분들 우리 여행 가보면 항상 좀 시끄러워서 쳐다보면 중국인 분들이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편견이 아니라 진짜 실제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겪잖아요. 왜 이런 왜 이렇게 좀 시끄러울까요, 뭔가? 뭐 이유가 있나요? 뭐 일단 중국어 자체가 일단은 좀 시끄럽기도 하고요. 중국어가 좀 톤이 성조가 있어서 좀 그런 거 좀 하고 또 목소리 크면 이 톤이 높잖아요. 뭔가 영화에서 대사로 보면 되게 멋있는데.
영화 배우들이 다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사람의 성향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죠. 이런 사람 성향들이 이제 우리가 14억 중에 뭐 다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뭐 조금 이제 여행 가다 보면 조금 유난히 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중국어를 오래 했고 30년 동안 했고 그랬었지만 정말 시끄럽다.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그냥 좀 뭐 이렇게 좀 눈치를 주려고 막 하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저도 이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근데 어떤 경우는 중국에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또 친한 친구들이 조금 더 나름의 좀 교양 있는 그렇지. 그런 분들은 또 괜찮고.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문제라고. 그분들도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럼 하는 말도 14개면 다 저렇지는 않아. 근데 문제는 인구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부분들,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뭐 세계 어디 가나 없는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또 싫어하는 중국인 또 있다. 자, 그럼 중국은 2024년 지금 하반기 지금은 한국을 어떻게 보나요?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또 한다라고 매체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한국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을 저는 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있는데 일단 정부의 스탠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기분이 있지만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를 잡아야 되고 중요한 건 있다. 근데 그 여론에 따라서 출발점이 사드였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이런 관계 구도 속에서 중국 정부의 불만이 그대로 이제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도 같이 싫어하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실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한국 관리 좋아하고 그다음에 한국 제품도 좋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다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보는. 근데 중국인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1위가 한국이라는 데이터는 팩트인가요? 그러니까 그 팩트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층이 다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젊은 층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까 여전히 제가 만나는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매우 넓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들도 많이 만나고 하기 때문에 누구 대상을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뭐 꼭 한국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했을 때 당연히 그러면 싫어하는데 또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때리는데 누가 미국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적인 이슈와 매우 좀 연결되어 있고 정부의 그런 입김이 여러 형태로 중국의 정부 입김이 여러 형태로 지금 퍼져가면서 뭐 그런 조사가 좀 있는데 중국인들 전체 아까 조사에서 한국이 1등이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중국인들도 한국은 좋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중 관계가 뭐 안 좋아지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한중 관계가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 그러면서 혐오라는 단어도 생기고 했는데 언제부터 서로 좀 혐오했고 서로 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시작은 아마도 결국은 사드였죠. 예를 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우리 전승절 때 우리 천안문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그때 한중 관계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뭐 제가 이제 정부 관료를 만나든 뭐 어떤 뭘 만나고 하면 기업인들을 만나도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다 해라고.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말은 뭐야? 너무 좋다는 거지. 지금 한중 관계가 너무 좋다는 거지. 네. 근데 딱 사드가 벌어지고 이제 급격하게 이제 우리가 뭐 한한령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이 정치, 그러니까 체제의 특성의 성상, 그러니까 당에 의해서 그런 이제 외교나 안보적으로 이제 안 맞을 경우는 이게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중국의 기업들도 그렇고 일부 이제 충성을 하는 이제 이런 유튜버들도 있을 것이고 사드로 해서 일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친미 반중에 있는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제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타이완 문제 이슈 뭐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지면서 이제 뭐 약간 혐한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지금 한중 관계가 정말 그전에 안 좋았습니다. 이제 일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 조금 이제 완화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된 거지. 그전에는 한국에서 뭐 지금도 반중 정서가 심한데 그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면 무조건 X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이제 뭐 혐한, 혐중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극과 극.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이제 이렇게 정치 이슈에 따라서 자꾸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또 다른 거란 말이죠. 기업은 계속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타이완 이슈가 갑자기 정부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그거는 우리 내정 간섭 하면서 갑자기 이제 한중 관계가 확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산업, 업종, 민간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중국이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직까지 흘러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한 일중 정상회담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약간은 조금은 모멘텀은 마련했다. 근데 여전히 지금 한중 관계는 지금도 좀 냉랭하다. 그렇죠. 네. 왜 우리는 좀 중국을 알아야 하는지 한국과 중국 관계 앞으로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나 오늘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적을 알아야지만 그렇죠. 중국과 뭐 싸우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국 절대 안 망합니다. 안 망하는데 분명히 중국이 지금 리스크는 있는 게 맞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미국도 안 망하는데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냥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좀 우리 현명히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 관계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지정학적의 리스크에 당면할 대한민국으로서는 또 하나의 어쨌든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레버리지로서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중국이 워낙 커졌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로 지금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실익을 얻을 것이냐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지금 중국 자본이 한국에 왔다가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우회방법으로 한국을 많이 들어온다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역발상의 마인드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막 지금 중국이 뭐 싫다고 해서 뭐 중국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중국과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중 관계가 좀 더 의미 있게 건설적으로 좀 변화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겠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완전히 싫어 No China가 아니라 좀 알자라는 HNOW No China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좀 유튜브를 좀 많이 하면서 중국에 있는 좀 속내를 좀 제가 많이 좀 알려드리고 좀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좀 우리 김 작가님하고 좀 많이 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중국 갈 때마다 살아있는 이야기를 제가 김 작가님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또 뭐 곧 있으면 신간회를 내신다고요? 어떤 거고?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여러분들 알리테모 많지 않습니까? 그 시커머스의 공습인데, 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상으로 지금 알리테무, 쉰, 틱톡샵 이 4개의 플랫폼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금 공습을 하고 있는지 막연하게 들으셨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소비자 관점에 보는데 우리가 제조, 유통,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까지 뭐 전부 다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장을 조사를 하고 기업들 조사했던 이야기. 그래서 그 업종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 저는 뭐 좀 다이소도 영향을 안 받을 거라 하는데 저는 다이소도 영향을 받을 거고, 홈쇼핑 마찬가지고, 우리 이마트 마찬가지고요. 한국 시장을 차지하고. 지금 그 분야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제조 그러니까 왕구 업체들 지금 한 100개, 120개 정도 남았는데 제가 볼 땐 반 이상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조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부산은 지금 신발 자체가 만드는 자체가 아예 문 다 닫았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우리 쇼핑몰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사업하면서 물건을 떼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집에서 많이 했는데 그거 폐업하신 게 통신사업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줄줄이 폐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입에서 유통하시는 기업분들 어쨌든 그 내용을 리얼하게 제가 책 제목이 지금 그 알리테무, 쉰테무가 몰려온다는데 그 지금 이제 곧 나오는데 짧게 한번 임팩트 있는 제목을 하나 달자 해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커머스의 공습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곧 나오는데 그 내용이 아마 좀 대한민국에 조금은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 나오면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 한번 하시죠.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 한번 이제 또 그런 커머스 시장에서 위기에 대한 이야기, 중국의 공습에 대한 이야기, 대한민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그 이야기 또 교수님과 한번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승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